네, 자 이제 조선의 그 전기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 외교 정책을 네 글자로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한다면 저 위에 적혀 있죠. 4대 교린 이렇게 딱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는 것이죠.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건데 이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바로 명나라가 되겠죠. 명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했을 때 교는 뭐 서로 교류한다. 린은 뭐냐면 이웃 린자예요. 이웃과 교류한다. 그 이웃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진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구라면 이제 지금의 오키나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과는 이제 좀 사이가 좋게 좀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대 교린과 관련된 이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는요, 초반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느냐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명과의 어떤 그 관계, 안 좋았던 관계, 특히 요동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있냐면 최영 장군이 있죠. 최영 장군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정도전 역시 요동정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이 두 인물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요동을 정벌하자. 요동을 어떤 정벌하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명나라는 으르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이 최영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 명을 내렸던 이성계가 결국 회군해가지고 실패하면서 결국 최영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도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종 때 와서, 태종 이방원 때 와서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보면 돼요. 어떤? 바로 이 4대. 이 4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면 바로 이제 공무역 시스템. 공무역 시스템이고요. 상당히 실리에 입각한 모습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4대 정책, 4대 외교라면요. 우리가 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공을 바치면 그냥 명나라가 그래 잘했다 뚝뚝뚝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조공을 바친 것보다 답례가 거의 한 2배 정도. 아무래도 그렇죠. 상국이라고 모셨는데 똑같이 1대1 등가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 걸 더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4대를 통한 이 공무역 시스템은요, 우리가 더 이득이에요. 자, 이제 교린을 한번 볼 텐데요. 교린은 이렇게 여진, 일본, 유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진과 일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진과 일본 다 비슷해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강경책입니다. 강경책은 딱 혼내주는 거예요.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데 사군이 어디냐면요. 사군. 사군 요 지역. 쭉 그다음에 육진 요 지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우리 지금 한반도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세종 때 거의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군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게 이제 사군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군, 여기가 사군, 그리고 여기가 육진인데 요 사군에 파견되었던 그 장수는 누구였냐면 최윤덕이라는 장수입니다. 여기는 최윤덕을 파견해서 이 사군을 개척을 하고요. 육진은 바로 김종서.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전을 또 개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군 육진 개척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우리가 땅을 얻었어, 확보했어. 그럼 끝난다?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고려 시대 때 여진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흥기하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려줘요. 왜냐면 거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국육진을 개척하고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사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사민정책이라고 그래요. 사민정책. 자, 사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자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추운 북쪽으로 가라는 거야.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종 때 이런 것들 좀 원활하게 잘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뭐 좀 이점을 주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들 앞에 배웠죠. 지방과는 여러분들 그 지역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상피제. 서로 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인정해줘요. 그 지역 출신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베너핏.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이점을 주는 거예요. 이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관제도라는 겁니다. 토관제도. 그 토착민을 그냥 관리로 그냥 안 치는 거예요. 예, 너 그 지역 출신이야 그냥 해 그냥.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군 육진 이 지역을 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건한 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 온건한 정책으로는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진족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북평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평관. 네. 요거는 이제 한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북쪽 지역에 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요 지역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진족 접대 그리고 여진족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강온 정책을 펴나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일본 볼게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강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온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강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쓰시마 보이죠? 대마도. 예, 여기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해요. 정벌합니다. 자, 누가 정벌을 했냐면 이 쓰시마 정벌은 바로 이종윤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종윤. 이종윤. 네,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쓰시마를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왜구들이 워낙 여기 소굴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혼내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온건한 정책으로는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이제 교역하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포를 열어줍니다. 삼포를 열어줍니다. 자, 삼포를 개항을 해줍니다. 이 삼포가 어디냐면요, 부산포, 제포, 염포예요. 여기를 열어줍니다. 어디냐면 자, 부산포. 부산포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부산포, 그 다음이 제포, 그 다음이 염포. 여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부산포는 어디냐면 부산포는 여러분 아시죠? 부산이고. 그죠? 이 제포는 어디냐면 이 제포는 진해예요. 진해. 지금은 이제 창원이 됐지. 창원. 그죠? 그다음에 염포는 어디냐면 염포는 신라시대 때 왜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있죠?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를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필요한 거 가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삼포를 개항해 주는데 요 삼포 개항과 관련된 이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계해약조라는 겁니다. 계해년에 여기를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 무역을 해라. 이게 계해약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삼포를 먼저 개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명문화시킨 게 이제 계해약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의 어떤 그 강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여진족의 뭐 사군 육진 개척, 그다음에 무역소의 설치, 또 북평원의 이름을 바꿔요. 이 여진족에 대한 접대 그 기구를. 그리고 스시마섬 정벌, 그다음에 삼포 계양 계해약조. 이게 지금 다 어느 왕 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모두 지금 다 세종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은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다 세종 때. 세종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세종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진짜 이거 잘못 썼어요. 이종윤이 왜 나왔지? 여기 이종무입니다. 이종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시마 정벌은 이종무를 보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대와 교린, 조선 전기 이런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안정화가 된 어떤 그 15세기의 모습 봤는데요. 이게 16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이 일본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조금 더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나라와 조금 더 교역을 많이 하고 싶었듯이 일본도 우리와 조금 더 많이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좀 더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비록 15세기 삼포가 개항을 했지만 이 삼포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삼포에서 결국 난을 일으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모습인데 이걸 우리는 바로 삼포외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포외란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비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변방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기관이란 얘기죠. 뭐 변방이라고 하면 여진족도 되겠고 일본도 되겠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비변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변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임시 기능이에요. 그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주요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어떤 회의 기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서 명종 때가 되면요 거의 뭐 이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을묘외변이다 라고 해요. 을묘외변. 여기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명종 아시죠 여러분들? 을사사화 또 임꺽정 뭐 다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명종 때 일어났는데 이쯤 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비변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비변사를 상설기구화 시킵니다. 늘 운영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힘을 더 실어준 거죠. 그죠? 상설기구화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세기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일본 측이. 자꾸 더 쿼터 더 달라고 하고 난리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16세기 막판 1592년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이 부산 무너지고 이 조총 엄청난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조총 뭐 이걸 앞세웁니다. 신무기를 앞세우면서 부산 무너지죠. 동래 무너지죠. 이게 이제 동래성 전투. 동래성 전투에서 이때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다? 바로 송상현. 그죠? 그 다음에 탄금대 전투. 여기는 지금 충주죠. 충주. 그죠? 뭐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뚫리면 그냥 막 한양까지 막 올라와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신립장군. 그죠?
충주. 이 모두에서 지금 패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네, 선조는 의주로, 개성, 평양, 의주로 계속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쭉쭉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뭐 연승 소식들이 쭉쭉쭉쭉 들려오고 있는 모습들. 다행이죠, 여러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이순신의 어떤 그 활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주 대첩. 이것도 정말 눈물겹게 끝까지 맞서 싸웠던 진주 대첩. 네, 이때 이제 김시민, 그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의주로 갔던 이 선조가 명나라한테 SOS를 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맨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지만 끝끝내 결국은 평양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평양성 함락. 평양성 탈환. 요게 이제 평양성 탈환이 이제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북쪽 쪽에서 지금 이쪽이 평안도 지역에서 평양성이 탈환되었고, 또 이쪽 함경도 지역에서 또 의병들이 또 활약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어떤 전투가 있다면 바로 북관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의병을 이끌면서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활약을 하면서 또 이 적들을 또 밀어내는 모습.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안도 쪽이라면 이 정문부의 의병과 같은 쪽은 이제 함경도 쪽에서 이제 밀고 내려,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임진왜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행주대첩.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누가? 바로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이 또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한산대첩,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진주대첩, 그리고 이 행주대첩,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임진왜란 3대첩. 임진왜란 3대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의병 있잖아요. 의병. 우리가 또 의병에 대해서 또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병. 이 대표적인 의병들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의병에는 그렇죠. 경상도 지역의 홍의장군, 곽재우 빼놓을 수 없죠. 그죠? 곽재우.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고경명.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의 조헌. 이런 인물들이 또 이 의병으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올라갔다가 좀 겨우겨우 지금 다시 지금 밀고 내려오면서 좀 이렇게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실은 임진왜란 벌었을 때 그 앞부분만 싸웠고요. 그 중간 부분은 거의 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배웠지만 이 조선의 조직은 그러니까 군사 조직은 5위, 그다음에 영진군 체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이 바뀌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자, 중앙군은 제가
오위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오위 체제. 그죠? 오위 체제. 그리고 지방군. 이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진군 체제다. 요게 이제 요 임진왜란 휴전기가 들어가거든요. 휴전기에 들어서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오위 체제는요. 이 오위 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무병제 아니야, 이게. 의무병. 의무병. 그죠? 의무병. 직업 의무병이었는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이 오위 체제 속에서 의무병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이 밀고 들어왔을 때 아주 쉽게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포를 가지고 군인을 모집하자. 모집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하여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훈련도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성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성룡. 이런 어떤 그 많은 변화들 속에서 유성룡이라는 인물도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유성룡. 유성룡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징비록. 그죠? 네. 요 어떤 그 변화의 과정에 이런 인물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이 나오는데요. 이 훈련도감은 이제 5군영의 출발점이 돼요. 이 조선 전기가 5위 체제였다면 조선 후기는 5군영 체제가 되거든요. 그 5군영의 스타트, 5군영의 출발점, 이게 바로 이제 훈련도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훈련도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의무병이 아니라 바로 직업 군인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직업 군인. 네, 이 백성들이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듯이 포를 내면 그 포를 가지고 이 군인들을 배치하는, 월급을 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훈련도감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여러분 이게 임진왜란의 반성 속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의 반성. 지금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총이죠. 조총. 그죠? 땅땅땅땅. 이게 조총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 조총이 집단화가 돼버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총의 어떤 위력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훈련도감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조총부대예요. 조총부대. 그래서 포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포수. 그 다음에 활 쏘고 있는 사수. 그 다음에 창을 활용하는 살수. 이렇게 포수, 사수, 살수. 이게 삼수병이에요. 이걸 우리는 삼수병이다라고 해요. 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군은 이렇게 직업군인 형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지방군은요. 지방군은 지금 영진군 체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영진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병에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없어. 군대를 지킬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충당해야 되겠다 해서 양반부터 다 노비까지 전부 다.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그냥 집합. 군인이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들로 지금 지방군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뭐 양반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은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 이 혹독한 임진왜란이 거치면서 비변사 있죠, 여러분들 비변사. 이 비변사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비변사가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돼요. 비변사의 그 권한이 엄청나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 조선 전기에 움직이고 있었던 의정부 6조 시스템 있잖아요. 이 의정부 6조 시스템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비변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급한 일을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집단 토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 전쟁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게 전쟁이 준 변화의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휴전이 끝나고, 이게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휴전이 끝나고 다시 정유재란이 땅 하고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정유재란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기억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싸움이 있다면 역시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의 바로 이 명량 대첩이 있겠죠. 아, 정말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맨 마지막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량이죠, 노량. 네. 노량에서 결국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592년 출발했던 그 7년간의 어떤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과정에서 이 명나라가요. 이 명나라는 이 지금 조명연합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쇠퇴를 해요. 그리고 저쪽 만주 쪽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후금. 후금이라는 나라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에도 막부가 들어섭니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나는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조선과 교류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그 에도 막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유학자들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이 또 발달하는, 특히 이제 퇴계 이황 이 어떤 그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왜 여러분들 그 선조가 개성을 그리고 평양을 그리고 의주를 향하는 그 피난길 모습 있죠? 특히 이제 평양을 떠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 이전에 정철이 그 세자 책봉하자고 할 때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죠? 정철이와 이 서인들이 그냥 다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동인당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은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세자가 책봉되었던 이 광해군, 결국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진왜란의 결과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명나라는 지금 쇠약해지고 있고, 후금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명과 후금이 싸우네. 그렇겠죠. 예,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싸우겠죠. 그때 명나라가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조선한테. 광해군이 봤을 때 이 명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섣불리 명에 줄 섰다가는 나중에 후금 어떻게 될 건데? 대책이 있냐고. 그래서 명이 도와오면 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군대를 보내긴 해요. 보낼 때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강옥립을 불러요. 강옥립을 불러서 적당히 한번 그 때를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이게 몸 맞춰면서 우리들 다 이 군사를 다 죽여가면서 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강옥립은요, 투항합니다. 이 후금에 투항을 하게 되는 모습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당시 어떤 그 유학자들, 당시 그 신하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때 정말 다 무너지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선을 다시 세워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제조지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준 그 명나라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명을 배신할 수 있겠단 말이냐. 난리가 나요. 그런 또 과정 속에서 이 광해군이 보여줬던 또 도덕적인 결함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 그렇죠. 예, 자신의 동생 영창대군을 증살, 쪄 죽이죠. 예,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 배다른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계모예요, 계모. 이 인목 대비를 또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런 어떤 그 도덕적 결함, 이런 결함과 바로 이 제조지은, 명분에 맞지 않는 이 외교적 선택,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또 배우겠지만 광해군은요, 이런 그 실리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대동법의 시행.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당납의 폐단, 그걸 없애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동의보감. 워낙 이 전쟁이다 보니까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동의보감을 또 이때 허준을 통해 가지고 간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광해군의 어떤 모습들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물러나면서 인조 반정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인조 반정 때 이 광해군을 쫓아냈던 그 집권 세력은요, 바로 서인입니다. 서인. 네. 그러니까 그 정철과 함께 무너졌던 정철의 어떤 광해군 세자 책봉으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럼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터지면서 이 광해군과 함께 움직였던 당은 북인당이에요. 북인당. 그런데 인조반정을 통해서 이제 그 북인당이 이제 축출되고 다시 서인당이 집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명확합니다, 지금. 친명배금.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바로 이 오랑캐, 이 후금과 사이 후금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인조반정 이후에 어떤 그 논공 행상 있잖아요. 그 논공 행상의 그 불만을 품은 이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 이 인조를 또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괄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괄의 난. 이괄의 난 때 이 인조가 여러분들 공주까지 피신을 갈 정도예요. 이건 이제 농공 행상에 대한 불만. 이 반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국 일어났던 사건. 자, 이렇게 좀 뒤숭숭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금나라 후금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금이 결국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묘호란은 이제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이건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후금이 쳐들어온 건데 이때 이 임금, 인조가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갈 정도예요. 강화도. 강화도로 피난 갈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 후금과 어떤 관계? 형제의 관계로 마무리가 되죠. 형제의 관계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이 형제 관계를 조선은 이행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냥 뭐 사신을 보내라는데 보내지도 않고 누굴 보내라는데 가짜 사람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갖고 논 거죠. 후금을 이제 오랑캐 따위로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 이때는 이제 후금이 이 나라 이름을 바꿔요. 더욱더 커졌죠. 바로 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러자 어디로 피난 가냐면 바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요. 왜냐하면 강화도를 막아놨어요. 저번에 한번 피난 보시기 때문에 이 청나라가 바로 막았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고요. 여기서 이제 항전 47일간의 항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명길과 김상원, 주화파와 주전파의 어떤 그 대립 구도. 근데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최명길, 김상원. 당시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거는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길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여기서는 빠르게 이제 수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최명길이 해요. 그런데 이후 역사에서는
최명길보다는 이 김상원, 끝까지 항전하자라고 했던 이 김상원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예. 이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세도 가문 안동 김씨 뭐 이런 모습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끝까지 싸우지 못하죠. 예, 나와요. 예, 나오면서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309 고도리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본과 지금 외란으로 지금 외교가 끊겼잖아요. 광해군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회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유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해약조는 앞에 세종 때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유약조는 다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갖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바로 이제 국교 재개. 국교를 재개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후에는 통신사를 다시 재파견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